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샤르의 군사연구소 무기고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하고요, 에너지값 폭등, 그 다음에 고환율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우리 방산업계가 이 와중에 또 한번 잭팟을 터뜨릴 조짐이 보입니다. 지난 9월 5일 말레이시아가요, 한국 항공우주산업, 즉 카이죠, 카이의 FA-50 개량 전투기 FA-50 블록 20 기종을 도입한다, 이 도입이 유력하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말레이시아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는요, 4일자로 말레이시아 공군이 18대의 경전투기 확보 사업을 위해 FA-50 블록 20 기종을 인수할 것이 유력하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카이가 폴란드에 제공할 FA-50PL과 거의 동일한 최신 FA-50 개량 기종을 인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공군은요, 인도네시아의 견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후 기종인 러시아제 미그-29 교체에 나서면서 카이의 FA-50 블록 20을 포함 여러 후보 전투기와 저울질하다 이번에 최종 결정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이게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에요. 그리고 어떤 기종들이 어떻게 경쟁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카이는 말레이시아의 FA-50 블록 20과 최종 조립 라인 투자를 제안했고요. 또한 전투기 유지 보수를 위한 MRO 센터, 즉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센터 구축과 시뮬레이터 시설 설립에 필요한 비용도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녹화를 하는 게 9월 8일이에요. 9월 8일인데, 그러니까 이 보도가 이제 4일날 발표돼서 우리나라에는 5일날 소개가 됐는데, 사실 그동안 뭐 이런 비슷한 기사가 나오고도 엎어진 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확신을 할 수 없고 좀 신중해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최신 개량형인 FA-50 블록 20은 어떤 전투기인가? 오늘은 FA-50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FA-50의 탄생 배경은 어떻게 될까요? 네,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FA-50은요, T-50 골든 이글 고등 훈련기를 기반으로 만든 경전투 공격기입니다. 근데 이 T-50 골든 이글의 개발은요, 198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우리 공군은 고등 훈련기로 T-33, 그리고 전술 입문 훈련기로 TF-5B를 운영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들 기종이 각각 1949년과 1964년에 개발된 노후 기종들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공군은 이들 훈련기를 대체할 후계기를 모색했죠. 그리고 1989년 국방과학연구소는 노후 훈련기를 해외에서 직도입하지 말고 국내에서 개발하자는 안을 국방부에 건의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의 공백은 영국의 호크 훈련기로 메우기로 한 거죠. 국산 고등훈련기 개발 사업은요, 기본 훈련기 KTX-1에 이어서 KTX-2로 명명됐습니다. 이 KTX-1이 우리 지금 쓰고 있는 거 뭐 TA-1 그런 거 있죠. 그런 거예요. 뭐 OA-1 뭐 이런 거. 그리고 이 고등훈련기 골든 이글은 KTX-2로 명명이 됐는데, 이 KTX-2 개발을 위한 관련 기술은요, 우리가 호크 훈련기를 도입했잖아요. 이 호크 훈련기 도입에 대한 절충 교육으로 영국으로부터 일부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기술 도입은요, F-16 전투기 생산을 위한 KFP, 즉 Korean Fighter Program 사업과 함께 이루어졌죠. 로키드 마틴한테 조금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 KTX-2의 주 계약업체 선정 이후 91년에 국방부가 탐색 개발을 승인합니다. 이 탐색 개발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을 했고요. 여기에 삼성항공, 대한항공, 대우중공업 및 금성정밀 등 국내 8개 기관이 참여하죠. 근데 뭐 대충 대한항공 빼놓고는 이 회사들이 나중에 이제 모여서 합병하면서 이제 한국항공우주가 되는 거죠. 카이가 되는 건데.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로키드사의 기술 협력으로 기본 설계까지 마치는 것을 목표로 수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용 부담 문제로 인해서 KTX-2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1996년에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탐색 개발 이후 약 2년간의 공백이 발생했죠. 그리고 1997년부터는 국책 사업으로 다시 추진키로 확정이 됩니다. 당시 약 한 1조 7천억 원이 소요되는 개발비는요, 국방부 50%, 재정경제원 20%, 카이 17%, 로키드 마틴 13%로
각각 분담키로 이렇게 최종 결정이 됐죠. 그리고요, 이 KTX2의 사업 방식도요, 정부 주도 사업에서 공군 관리 업체 개발 주도 형태로 1995년부터 전환이 됩니다. 과거에는 사실 이제 군과 관련된 무기 체계는요, 무조건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개발이 되고 사업 관리까지 이제 이루어졌는데, KTX2 사업에서부터는 개발 형태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사업의 규모, 예산, 기술의 정도에 따른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이제 감안한 그런 조치라고 이제 설명이 되었죠. 물론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게 맞는 방식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방식을 통해 업체는 실제 항공기 개발에 책임을 지고 공군은 필요한 예산을 획득하고 비용과 일정, 성능을 원하는 수준이 되도록 감독, 조정, 통제하는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97년 10월부터는 KTX2 체계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죠. 이후 상세 설계와 도면 작성, 그 다음에 모급이 나오게 되는데, 이 모급 나올 때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잡지사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나중에 잡지사 들어가고 나서 저희 편집장님한테 얘기 들었어요. 이게 요때 비슷한 당시에 이제 모급이 한번 나왔어요. 모급이 한번 나왔는데, 당시에는 굉장히 열악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제작사 직원들이 기자들한테 모급을 보여주는데, 이제 이렇게 쉽게 말해서 이제 모급이죠. 이제 그냥 모형을 저기서부터 이렇게 밧줄에 걸어가지고 이렇게 끌고 나왔었대요. 편집장님 그러시는데, 저쪽에서 이렇게 창고에서 이렇게 끌고 나오더래요, 사람이. 그 당시 거기에 모여있던 기자들은 전부 다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야, 저거 과연 진짜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대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어려울 건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제작사가 진짜 피땀 흘린 노력을 했죠. 그래서 시제기를 제조했고 2001년 9월 14일에 드디어 비행시제 1호기를 롤아웃합니다. 그리고 나서 KTX2의 명칭도 2000년 2월에 공군의 공모를 통해서 고등훈련기는 T-50, 경공격기는 A-50으로 결정되었죠. 후에 이 A-50은 FA-50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T-50의 명칭에서 T는요, 당연히 훈련기를 뜻하는 그런 뜻이죠. 트레이너, 그 약자고. 그 다음에 1년 번호 50 뭐였냐? 2000년이 우리 대한민국 공군 창설 50주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리고자 50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T-50 비행시제 1호기의 초도 비행은요, 2002년 8월 20일에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이후 반복된 비행시험을 통해서 설계된 성능을 입증한 T-50은 2003년 2월 19일 초음속 돌파 비행도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의 시험을 거쳐 2005년부터 양산 단계로 들어갔죠.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경공격기 FA-50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FA-50은 어떤 항공기인가요? 네, T-50이 바탕이 됐던 FA-50은요, 일단 2인승 전투 공격기입니다. 이를 쉽게 F-16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음 표를 한번 보시죠. 여러 가지 스펙에 관해서 두 항공기를 비교해 놨습니다. 사실 이제 F-16도 그 미들급 전투기는 아닌데, 전체적으로 F-16에 비해서도 한둘레 작은 항공입니다. 그리고 실제 성능이나 작전 능력도 F-16에 비해 약 7에서 80% 수준이죠. 록히드 마틴의 기술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형상은 F-16과 많이 유사합니다. 특히 블렌디드 윙바디, 이게 뭐냐면은 일체형 동체하고 날개잖아요. 이 블렌디드 윙바디가 아주 눈에 쏙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주익 형태 또한 F-16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형상 덕분에 우수한 기동성을 자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FA-50의 최대 지속 선회율은 F-16을 기준으로 약 80에서 85% 정도인데요. F-16이요, 현존하는 전투기 중 최고의 지속 선회율을 보유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FA-50의 높은 수준의 지속 선회율을 알 수 있죠. 또한 정밀한 3축 디지털 플라이바이와이어 통합으로 FA-50은 F-16과 마찬가지로 우수한 반응성을 갖는 항공입니다. T-50 계열 항공기의 이 플라이바이와이어 시스템은요, 초기에는 록히드 마틴에서 제작한 시스템을 통합시켰습니다. 그리고 2008년 10월에는 ADD와 카이가 공동으로 개발한 한국산 플라이바이와이어 시스템을 T-50에 통합해서 테스트 비행에 성공했죠. 그리고 이를 다시 FA-50에 통합시키게 됩니다. 국산 디지털 플라이바이와이어를. 참고로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디지털 플라이바이와이어를 설계하는 데 필요한 기술은요, 미국의 보잉에서 제공한 것으로 일단 짐작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 FX 사업 있었잖아요. 1차 FX 사업 당시에
F-15K를 도입하면서 보잉이 제공하기로 한 기술 이전 목록에 디지털 플라이바이와이어 설계 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 레이더 등의 항전 장비와 표적 타겟팅 포드입니다. 먼저 이 FA-50의 레이더는요, ELM-2032 레이더입니다. 이스라엘 엘타사가 개발한 전투기용 기계식 레이더죠. 이 기계식 레이더 가운데는 가장 성능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F-16의 APG-68 계열의 레이더보다 훨씬 다양한 모드를 갖추고 있습니다. 레이더 시장에서는요, APG-68의 끝판왕인 APG-68V보다도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레이더입니다. 이 레이더의 탑재와 무장 통합은요, 전체적인 기체의 가격을 올리는데도 한몫을 했습니다.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지 않은 T-50 훈련기는 한 250억 원 정도 하거든요. 반면 레이더가 탑재되면요, FA-50 전투기는 400억 원으로 껑충 뛰게 됩니다. 우리 공군은 22대의 TA-50과 60여 대의 FA-50에 이 ELM-2032 레이더를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더는 LIG 넥스원에 의해서 라이센스 생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우리 손으로 전력화가 됐죠. 그리고 이 FA-50의 성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타겟팅 포드의 장착이 2019년에 이제 실시가 돼요. 요게 그러니까 새로운 개량을 하죠. 그래서 이 개량한 기체를 우리가 보통 FA-50 블록 10이라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이렇게 안 부르고 이걸 최초로 누가 불렀냐면 외신에서 부를 때요. 외신에서 이 제작사를 방문하면서 인터뷰하는 중에 이제 FA-50 블록 10이라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FA-50에 탑재되어 있는 타겟팅 포드는 이제 스나이퍼 포드인데요. 이 스나이퍼 포드는 현대 항공전에서 지상 공격 시 아주 중요한 장비입니다. 서방 군용기에 거의 표준 장비로 인식되고 있죠. 이 스나이퍼 포드는 목표물의 식별, 자동 추적, GPS 좌표 제공, 정밀 유도 무기의 유도를 위한 타겟팅 포드입니다. 근데 이 스나이퍼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했던 게 뭐냐면 랜턴 포드예요. 근데 이 랜턴 포드보다 무려 5배 정도 뛰어난 탐지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스나이퍼 포드를 사용하면요, 이 BDA 임무를 더욱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BDA는 뭔가요? 예, BDA라는 건 이게 Bomb Damage Assessment라는 것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요거 굳이 번역하면 폭격 피해 평가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폭격 잘 됐냐 안 됐냐 그거 보는 건데, 근데 이 BDA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요, 필연적으로 항공기가 저공으로 접근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잘 됐나 안 됐나. 근데 스나이퍼 포드의 우수한 광학 센서들을 사용하면요, 훨씬 안전하게 BDA 임무가 수행이 가능합니다. 이 스나이퍼 포드는요, 우리 공군도 많이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다만 높은 가격으로 인해 우리가 보유한 FA-50에게까지 충분히 탑재가 가능할지는 아직은 좀 의문스럽습니다. 또 이제 이게 FA-50이 기체가 작잖아요. 워낙 경량급이니까 이 FA-50의 스나이퍼 포드를 달게 되면 그러니까 그 보조 열 탱크 장착이 또 좀 곤란해요. 여러분 아까 표 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전투 행동 반경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FA-50이 블록 10으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바로 FA-50의 새로운 개량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개량안들이요, 여러분 바로 폴란드 등 앞으로 수출 사양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죠. FA-50의 제작사는요, 앞으로 1000대 항공기를 수출할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바로 이 FA-50이 있습니다. FA-50의 새로운 개량형 이게 있다 그러면 네네. 이 업그레이드의 어떤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 새로운 개량형이 FA-50, 오늘의 주인공이죠. FA-50 블록 20, 블록 20입니다. 2019년 1월 22일 미국의 항공 전문 매체인 에이비에이션 인터내셔널 뉴스에서 이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매체에 따르면요, 업그레이드 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2019년 초부터. FA-50 블록 20은요, AIM 120 암람 중거리 대공 미사일의 운영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레이더를 A사 레이더로 교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외신 보도에 앞서 이미 2018년과 2019년에 FA-50을 운영하는 부대가 있어요. 제8 전투비행단하고 제16 전투비행단. 이 두 개 부대하고 군수사령부 등에서 FA-50 개량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개량 소요와 방안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FA-50은요, 체구가 작잖아요. 그 체구가 작다는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긴 합니다.
가장 핵심 뭐냐면은 연료 탑재량의 한계로 채공 시간이 짧아요. 그리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사용이 불가하죠. 그렇기 때문에 BVR, 즉 Beyond Visual Range 가시선 외 교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스탠드오프 미사일의 사용도 굉장히 미흡해요. 이 스탠드오프 미사일이라는 게 뭐냐면 공격자가 표적 지역 대공 화망을 충분히 벗어난 거리에서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입니다. 쉽게 말해 중장거리 미사일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개량 요소를 살펴보면요, 먼저 채공 시간 증가 방안부터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당연히 탑재 연료량 증가하고요, 공중급유 시스템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도대체 왜 단거리 임무를 수행하는 FA-50의 채공 시간을 증가시켜야 하는가? 이유가 뭐냐면요, 육군이 FA-50에 요구하는 CAS와 ATK 소요가 전시에 엄청나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어가 되게 많이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CAS랑 ATK 이게 다 뭔가요? CAS라는 건 근접 항공 지원.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거, 야 저기 앞에 누가 있으니까 도와줘, 야 와서 때려, 뭐 공군 부르면 와서 때리는 거 있죠. 요거고, ATK라는 건 뭐냐면 대화력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북한의 장사정포 같은 거를 미리 가서 제압하는 그런 작전이거든요. 그런데요, FA-50과 같이 채공 시간이 짧은 항공기로 이 CAS하고 ATK 모두를 커버하려면요, 이 FA-50의 숫자가 많이 있어야 되겠죠. 채공 시간이 짧으니까 소티를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거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일단 예산도 그렇고 공군의 구조적인 측면도 그렇고, 왜냐하면 그 공군이 가지고 있는 전술기 절반 이상을 이렇게 로우급 전투기로 메꿀 수는 없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면 조종사 부족도 있어요. 아무튼 이런 이유 때문에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이 ATK 임무, 즉 대화력전 임무라는 것은 FA-50뿐만 아니라 F-15K, KF-16, F-35A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들 전투기들은 훨씬 종심 깊이 들어가서 타격해요. 혹은 이 전투기들은 또한 상당수가 제공 임무에 투입되거든요. 따라서 FA-50의 채공 시간을 증가시켜서 이 CAS나 ATK 임무 공역에서 FA-50의 채공 대기 소티 소요를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야 되겠죠. 그럼 연료 탱크를 달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죠. 가장 쉬운 방법인데, 그러니까 외부 장착의 보조 연료 탱크의 용적을 늘리면 돼요. 근데 현재는 150갤런짜리 보조 연료 탱크를 써요. 이게 리터로 따지면 한 568리터 정도 되는데, 이 용적을 300갤런으로 늘리는 방안이 있습니다. 2배 늘리는 거죠. 가장 쉽지만 근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FA-50이 2인승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2인승인데 후방석을 개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방에 사람이 안 타고 후방석을 개조해서 내부 연료 탱크를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FA-50이 2명이 타는 게, 한 명은 파일럿하고 한 명은 화기 관제사거든요. 탑건2 여러분 보셨죠? 뒤에서 뭐 타겟팅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FA-50이 특히 이제 CAS, 즉 근접 지원을 할 때, 근접 항공 지원을 할 때요, 과거에는요 어떻게 했냐면은 음성 관제하고 음성 명령 하달이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관제사가 꼭 필요했다고. 그런데 이게 네트워크 시스템이 발달하면서, 즉 링크 16하고 K-링크 같은 게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운용의 중심이 됐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이 표적 관제 절차가 대폭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화면에 그 텍스트로 뜨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굳이 관제사가 필요 없이 혼자서도 임무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FA-50에는 이미 링크 16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시스템 개선만 이루어지면 더 이상 후방 조종석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하지만요 여러분, 이 후방 조종석을 개조하는 방법은 가장 난이도가 높음과 동시에 가성비가 떨어지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후방석을 제거하고 연료 탱크를 추가하면요, 연료 탑재량이 400파운드 정도 증가해요. 이를 갤런 용적으로 환산하면요, 한 48갤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뭐예요? 150갤런 막 300갤런 이랬는데 48갤런? 안 되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안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공중급유 시스템 탑재예요. 그러니까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들이죠. F-35, F-15K, KF-16 뭐 이런 거 등등등등은요, 플라잉 붐 방식의 공중급유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플라잉 붐 방식은요,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 급유기에서 이렇게 뭐 파이프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 플라잉 방식은 급유 안정성이 높고 분당 최대 1200갤런의 고속 급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유기 조종사의 부담도 적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한 번에 한 대씩 급유가 가능해요, 이게. 그리고 이게 워낙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소형기 급유에는 좀 불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악천후에도 굉장히 취약해요. 반면에 FA50에는요, 프로브 앤 드로그 급유 방식이 적합합니다. 이 프로브 앤 드로그 급유 방식은요, 복수의 항공기의 급유가 가능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그 날개 양쪽에서 지금 프로브가 나와서 두 대를 동시에 지금 급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보통 미 해군하고 해병대가 쓰는 방식이에요. 플라잉 본 방식 미 공군이 쓰는 방식이고. 근데 이 프로브 앤 드로그 급유 방식은 소형기 급유에 또 적합해요. 그리고 이게 기종을 따지지 않아요. 비행기에도 급유 가능하고 헬기에도 급유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악천후에서도 급유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도 좀 단점이 당연히 있습니다. 분당 420갤런의 저속 급유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 급유할 때 수유기 조종사의 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FA50은요, 소형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방법이 적합합니다. 더욱이 한국 공군의 KC-330 공중급유기 프로그램에는요, 영국 코밤사에서 제작된 공중급유 프로브 포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이 급유 포드는요, 수송기에도 탑재해서 사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FA50에 공중급유 프로브를 설치하고 수송기에 탑재할 코밤사의 급유 포드를 추가 확보함으로써 비교적 저렴한 비용과 낮은 리스크로 FA50 전용 공중급유기를 다수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결국에 FA50은 동체 중앙 파일런에 300갤런 보조 연료 탱크를 장착하고 프로브 방식의 공중급유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항속거리를 거의 2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